반갑습니다. 이번 주 실험 강의 이론적인 배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험을 진행할 내용은 후크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론 챕터 1과 에너지 쪽에서 이미 많이 학습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잠시 더 진행합니다.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면 이상적인 용수철에서 작용하는 힘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나와 있는 수식처럼 F는 KX라고 주어져 있는 수식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여서 후크의 법칙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물리학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각각 탄성력, 탄성계수, 변이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1이 즉 여기 있는 좌측의 항과 우측의 항에서의 벡터 물리력 중에 변이와 힘이 반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용수철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평형 상태라고 해주면 힘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 위치를 늘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외력을 가하면 변형이 생깁니다. 외력을 가해서 변이의 변화를 주어 좌측으로 힘을 주게 되면 X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변이로 따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는데 우측이 플러스라면 좌측은 당연히 마이너스이고 외력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후크의 법칙의 F는 탄성력이므로 가해지고 있는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봐야 됩니다. 외력이 아니라 탄성력이에요. 탄성력은 당연히 우측으로 평형을 지향하는 쪽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변이가 유발된 것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니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어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성력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힘의 크기가 X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즉 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탄성력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우리는 경험상 그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영원히 어떤 변이에는 다 대응을 하는 그런 용수철은 사실 없고요. 여기 글에 써있는 것처럼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탄성 계수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탄성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탄성력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해주면은 리스토닝 포스라고 되어 있는 복원력이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평형을 지향한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수철 상수는 K로서 쓰게 되는데 이 K 값의 의미는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탄성력이라는 표현에서는 보통 용수철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복원력의 범주에서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 보여주고 싶은데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거 볼트공이에요. 볼트공들 여러분들 다 봤겠지만 아주 딱딱하거든요. 근데 탄성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치게 되면 얘가 뭐 100m, 200m씩 날아가게 되는 게 탄성력 때문에 실제로 강철 벽에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을 시키게 되면 그 딱딱한 볼트공이 사실은 이 벽에 부딪혀서 납작한 계란 프라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영상은 유튜브 같은 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디포메이션이 끝난 이후에 다시 원형을 복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탄성력은 꼭 용수철 기반으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에서 평형을 지향하는 힘들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력에 의한 일의 양 때문에 일부 에너지 파트에서 탄성력에 대한 문제가 줄곧 출제되고는 합니다. 외력에 대한 개념을 탄성력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평형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이 힘을 주어 변이를 유발한다고 해주면 이때 외부에서 주는 힘을 외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가만히 잘 봐야 될 것이,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이 지금 현재 오른쪽인데 변이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쪽 우측으로 형성이 되었으니 둘이 서로 부호가 일치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내가 주는 힘은 어느 정도만큼이냐면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이고 X와 부호가 같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주면 수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냥 F는 탄성력이고 FEXT는 익스터널의 하첨자를 써서 외력이라는 뜻으로 보통 씁니다. 크기는 탄성력과 같으니 KX라고 써주고 부호가 힘과 변이가 같으니까 일치시켜서 둘 다 플러스로 놓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수식을 정리한 후에 외력을 주어서 용수철을 평형으로부터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만큼 변이를 유발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X만큼, 어떤 데서는 L만큼 그렇게 표현을 해준데, 이동을 해주게 되면 내가 힘을 주고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을 해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럼 그 일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죠? 원래 일 W를 구하는 공식이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W는 F.S가 가장 우선입니다. F 곱하기 S 곱하기 코스 에세타로 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외력, 용수철, 힘, 외력, 이걸 가만히 보면 수식을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 변이에 의해서 얘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E를 구하는, 에너지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적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즉, W는 F.S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테그럴 F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L만큼 변이를 유발했을 때 E를 구하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E는 0부터 A 지점까지 변이를 유발했을 때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내가 준 힘 X축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을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F 익스터널이 X에 대한 함수를 주어져야 하므로 KX를 집어넣고 수식을 풀어보는데 K는 비례상수 앞으로 X는 2분의 1 X제곱, A 한 번 들어가고 제로 한 번 들어가고 표현은 2분의 1 KA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계수와 내가 변이를 얼마큼 일으켰는지만 알게 되면 이 일의 양으로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들을 2분의 1 KA제곱, FEX는 KX 저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으로는 저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런 도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F는 KX라는 것들을 도표로 나타내보면 XY 플레인 축에서 이쪽이 힘, 이쪽을 변이로 놓은 상태에서 K는 당연히 비례상수의 기울기 역할을 해주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으켜? 평형으로부터 A만큼, 그럼 평형으로부터 여기는 X네, X만큼 이렇게 유발을 해주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W는 F.S, W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면적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0부터 일정 지점까지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일의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결국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일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저한테 이론 들은 사람 그런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현가 장치는 보통 바퀴마다 하나씩 4개 달려있다. 자동차의 무게는 차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SUV, 우리가 말하는 산타페, 소렌토 그런 기준으로 2톤 정도이다. 그럼 2,000kg이다. 바퀴가 4개니까 하나의 바퀴에 대략 500kg 정도 하중, 질량, 무게가 걸리는데 용수철이 8cm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용수철 평수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외력이죠. 중력이 가해지고 있고 변이가 있습니다. K를 왜 바꿔요? 금방 구하시오. 외력, FEXT는 KX, K 구에
변형해주면 수식은 항상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수식 정리했어. FEXT 나누기 X를 해주면 돼. 항상 단위는 뭘로 맞추라고 그랬죠? 이제는 좀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단위는 항상 뭐로 맞추라고 그랬지? MKS 단위로 맞춥니다. 항상.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길이는 무조건 미터야. 질량은 무조건 킬로그램이야. 시간은 세컨 단위로 써야 돼. 항상 그렇게 맞춥니다. 그러면은 FEXT는 바로 안 나오니까 아까 중력이라고 그랬지? 결국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고 4개로 나누면 되니까 엔진을 4개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질량 500kg, 바퀴가 4개니까 9.8m/s 제곱 중력과 속도. 여기 나와 있는 변이는 미터 쓰니까 0.08m네요. 이거 뭐 단위 환산까지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직관적으로 아니까 넣고 계산한다. 계산기는 몇 번 두들겨? 한 번. L 수식을 만들어내고 숫자는 61250 그리고 단위는 내가 결정했어. 단위 환산하지 kg/m/s 제곱 한 단어로 지난 시간에 했던 뉴턴. 밑에는 미터니까 약분 안 되는 뉴턴미터라고 써주면 되죠. 이게 바로 용수철 상수의 단위입니다. 단위를 잘 보면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용수철마다 용수철 상수값이 모두 다른데 산소가스 값이 모두 다른데 1m와 기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얼마만큼? 61250 뉴턴이라는 거지. 즉 K값이 크면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사실은 실제 문제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자료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자동차를 탈 때 실제로 일어나는 변형의 종류입니다. 이 정도 움직이는구나. 용수철 상수값은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쓰는구나. 그런 거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문제를 하나만 더 잠시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관계에 대한 것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진행할 에너지 보존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니까 우리가 문자로 쓰게 되면 보통 대문자 U로 쓰게 되고 외부에서 해준 일의 양이 모두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니까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아까 2를 구하는 공식은 인테그랄로 쓴다 그랬죠? 0부터 x까지 외력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x까지 변형을 일으켰을 때 단순한 수식이고 내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압축을 하는 정도는 내가 인가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A만큼 압축을 했을 때 힘을 릴리즈를 하게 되면 용수철은 진동을 합니다. 당연히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진동을 할 때 원래 있었던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었던 위치 평형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평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 거냐를 계산해야 됩니다. 평형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죠? 내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잡아다녔다가 왔어. 진동을 하지. 평형일 때는 여기까지 왔을 때 원래 있을 때 위치까지 왔을 때가 평형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 무슨 에너지가 제로? 원래 위치니까 베이스니까 포텐셜이 제로죠. 모든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A만큼 압축해주면 그때 해준 일은 2분의 1 KH 제곱이잖아. 모두 다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 벨로시티 구하시오. 이 양식에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평형이 아니야. 용철 이만큼 있어. 내가 잡아다녔어. 왔다 갔다 하는데 임의 위치야. 그럼 이 위치에서는 에너지가 둘 다 있죠.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둘 다 있죠. 원래 내가 일은 2분의 1 KH 제곱만큼 해줬어. 그런데 에너지는 두 가지 타입이야.
어떻게? 2분의 1 NV 제곱 그리고 아까 2분의 1 KX 제곱은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죠. 용철 가지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해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그때도 벨로시티가 얼마인지 구하죠. 그럼 나머지 싹 다 이항식에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관점을 설명을 해준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단전자 보존을 통해서 단순 조각 운동에서의 에너지 대비를 잠시 언급을 했고요. 이거를 듣고 그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잘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후크의 법칙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